자, 오늘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 나오시는 분이 많이 있네요. 자, 결석을 하셨을 때는 집에서 꼭 공부를 해 주셔야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우리 소득세 이론 하고 있는데 이제 소득세 이론의 이제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우리가 앞에서 이배사 근현기 소득 금액을 어떤 내용이 소득 금액인지를 알았고요. 그 종합 소득 금액은 그 이배사 근현기의 소득 금액을 모두 더한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인적 공제를 비롯한 종합소득 공제를 한 것을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직 여기 종합소득 공제를 다 끝내질 못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로 인적 공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나머지 소득 공제, 그 다음에 신용카드 소득 공제까지 어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소득 공제 좀 알아보고, 그러면 이제 소득 공제를 뺀 것을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 과세 표준. 거기에서 이제 기본 세율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살펴볼 거고, 그 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산출한 세액을 우리가 산출세액이라고 하고요. 거기에서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를 한 것을 빼게 되면 세금이 결정되는 것이죠. 이걸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끝까지 쭉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27페이지, 지난 시간에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에 이어서 기타 소득공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소득공제 해주는 내용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택을 그 기관에 맡긴 다음에 연금을 받는 게 있죠. 노후에 그렇게 국민연금이 부족하고 또 사적연금이 별다른 게 없으면 우리가 생활비를 써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살던 내 집을 맡기고 매월 주택연금이라 하는 것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연금을 받는 그 내용을 우리가 그 살펴보면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은행이 그 대출금으로 연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한 거에는 뭐가 발생하겠어요?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 이자 발생한 부분을 소득공제 해주겠다. 그래서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제도라는 게 있는데 연간 2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를 적용해주는 제도가 있다라는 거. 다음에 건강보험료 납부한 거, 건강보험료 납부한 거 있죠? 모두 소득공제 적용합니다. 다음에 주택자금 관련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자, 아까 노후연금은 우리가 근로자가 아니어도 근로소득이 아닌 자도 해당이 됩니다만은, 아까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 근로소득자라고 공제 요건이 되어 있는 것은 근로소득자에게만 해주는 공제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나오는 세액공제 이런 부분도 공제 요건이 근로소득자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만 해준다. 그러면 근로소득 없고 저처럼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주택 관련된 게 전부 근로자에게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택 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주택 임차 차입금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전세금을 말하는 거죠.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주택 임차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간 400만 원 한도로
한도로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주택 임차 차입금, 전세 자금을 은행에서 빌렸으면 그 사람이 자기 집이 있는데 또 다른 지역에 전세를 얻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그러면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무주택이어야 되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그 밑에 보시면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라고 있습니다. 자, 밑에 거는 이제 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집이 있는. 자, 무주택 세대도 되게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1주택이 있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해당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집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장기로 돈을 빌린 거예요. 15년, 10년 이렇게. 그래가지고 15년, 10년에 걸쳐서 이 주택 그 차입금을 상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차입금과 이자, 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공제금액 이자 상환액 연간 300만원부터 1800만원 한도로 해가지고 적용해주는 제도가 있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게 청약저축. 우리가 보통 청약저축이라고 부르죠. 주택마련저축. 그래서 주택마련저축 연간 300만원 한도로 해서 불이백의 40%를 불이백의 40% 주택마련저축 불이백의 40%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해당이 되죠. 여기 전부 다 주택 관련되는 거. 자, 무주택 세제주로서 근로소득자. 그리고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는 또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주택 관련 소득공제에 대해서 실기시험에서 자주 나옵니다. 나오면은 우리는 해당되는 칸에다가 이자면 이자, 원리금이면 원리금을 갖다 입력만 해줄 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주택 관련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적용되더라. 이런 것도 좀 기억해 두면 됩니다. 다음에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임금을 삭감한 금액의 50%를 소득공제해 줍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중소기업의 경우에 이렇게 해당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거니까 근로소득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는 이제 자영업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우리나라의 노란우산 공제가 이 상품입니다. 공제부금 납부액에 대하여 공제를 해주는데 연 200만원부터 500만원을 한도로 해서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죠. 거주자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한 공제부금을 사업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법인이라고 했는데 법인은 개인기업이 아닌데 소상공인 부금에 가입할 수 있느냐? 노란우산 공제가 처음엔 자영업자만 했는데요. 나중에 법인의 대표이사도 이 어떤 자격이 되면 가입할 수 있도록 변했습니다. 자, 우리가 규모가 작은 법인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인 기업하고 거의 비슷한데
형식만 우리가 법인의 형식을 갖춘 주식회사들이 있습니다. 주주가 한 명이에요. 주주가 한 명. 예. 그래서 우리가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법인 업체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 대표자의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 금액을 모두 공제를 해주는데 한도가 연간 4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우리사주에 출자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사주 조합원이면 전부 근로자죠. 그래서 근로자에게만 이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표는 주택자금 소득공제 관련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네,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이 이렇게 있구나 하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주 2는 노란우산 공제, 즉 소기업 소상공인의 공제부금 소득공제 관련 한도를 계산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사업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그 회사의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이익. 우리 사업소득 금액 우리 배웠죠? 사업소득 금액은 총수익 금액 빼기 필요경비다라는 게 사업소득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소득 금액이다 그러면은 그 회사의 매출액이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 근데 사업소득 금액은 매출액이 아니에요. 필요경비 뺀 거니까 당기순이익에 가까운 숫자예요. 이익이다 이거예요. 이익. 그래서 소기업 소상공인이 이익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공제 한도가 500만 원 한도. 500만 원 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란우산 공제를 판매하러 다니는 사업자가 두 개인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은 각각 기준인가요? 아니면 합산? 네, 하나로 합니다. 왜냐하면 노란우산 공제는 사람 중심이에요. 사업자가 두 개 있어도 계좌는 사람 중심이니까 그 회사의 대표자 한 명만 한 번만 가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 단위로 사업장 단위로 이게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 명의로 가입을 하는 것이죠. 하나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란우산 공제를 판매하러 다니는 그 판촉 사원들을 이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처음에 권장을 할 때 어떻게 권장을 하냐. 월 50만 원짜리 가입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장을 보통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 대개가 다 이 범위에 드는 기업이 자영업자 하면은 굉장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 당기순이익이 4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그런 업체들이에요. 거의 80%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자, 한도가 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월 50만 원씩 공제를 부으면 1년이면 500에다가 100만 원, 600만 원이죠. 그러니까 500만 어차피 600만 원 부어도 나중에 소득공제 받는 건 500만 원만 받는 거예요. 소득공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경제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0만 원씩 부으면 40만 원에다가 이제 80만 원, 480만 원, 480만 원, 뭐 40만 원은 좀 그렇고 그러니까 올려가지고 월 50만 원씩 부금을 가입할까, 100만 원을 가입할까 이렇게 고민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유 자금이 많이 있으면 월 100만 원 이렇게 가입을 해놓으면 이게 다 저축이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의 부금 제도라는 건 나중에 사업을 폐업했을 때 우리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라는 게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퇴직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퇴직금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목돈 마련하는 거예요. 쭉. 이자는 지금 현재 그때 변동 이자를 적용해요. 지금은 현재 한 3-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자도 붙고 그리고 이 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공제의 또 장점이 뭐냐면 만약에 그 대표가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뭐 부도 같은 게 나가서 여기저기 압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요 노란우산 공제는 법적으로 압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절대 못 건드립니다. 법으로 은행도 이 돈을 압류를 못해. 예, 아무도 채권자들이 압류를 못하도록 소상공인의 최후 생계비로 이렇게 하는 제도라서 저도 옛날부터 주변에 이렇게 새로 개인 사업을 시작하는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노란우산 공제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개인 사업자들은 다른 보장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요건 가입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첫째, 소득공제군요. 소득공제가 바로 세금 절세하는 거죠. 소득공제를 500만 원 받으면 500만 원에 대한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거니까 과세 표준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이 만약에 세율 10%만 쳐도 세금으로는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그 세금 5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영업을 한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 노란우산 공제 상품은 가입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이 많이 나는 사업소득 금액이 높을수록 이 한도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많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줄여든 거죠. 그래서 이런 소상공인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매출액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그 표를 보았더니 1억 원이 넘는 사람은 연간 공제 금액이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오해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라고 이해를 했냐면 이 사업소득 금액이 매출액이구나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자기는 1년에 매출액이 2억 원인데 2억 원이 되는데 1억 원 넘는다고 그러면 연간 200만 원밖에 소득공제 안 하면 200만 원에 뭐 세율 10%? 우리가 소득세율이 제일 낮은 게 6%부터 45%까지 있으니까 그냥 한 중간쯤에 있는 10% 계산해도 200만 원에 10%면 20만 원? 20만 원 뭐 그냥 표도 안 난다 이렇게 무시하는 수가 있는데 이게 매출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출액이 아니다.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연간 1억 원 초과하는 자영업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이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십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득공제와 관련해서 인적공제 그 다음에 여러가지 소득공제 사항을 쭉 살펴봤는데 기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공제 대상자를 판단하는 시기 인적공제에서 판단하는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배우자를 예를 들어서 나는 결혼을 12월에 했다 이거예요. 12월에. 그러면 1월부터 11월까지 11달은 배우자가 없었고 12월에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은 배우자가 있는 것은 한 달밖에 안 되네요. 이번 과세 기간에. 그래도 뭐예요? 1년 내내 배우자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판정 시기가 중요한데 원칙이 과세기간 종료일의 상황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2월에 결혼을 해가지고 배우자가 있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그 12월 31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서 공제 대상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거 한번 볼까요?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을 한 만약에 부양가족이 있다라고 하면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가 나의 직계 존속이에요. 근데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가 노안으로 돌아가셨어요. 10월 달에. 그러면은 12월 31일 현재는 안 계신 거예요. 사망신고가 이미 돼서.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 네, 사망과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요. 전 상태를 따른다. 전일 상황에 따른다. 전일 상황. 그러니까 사망 전일 상황이니까 있는 것으로 본다 이거고. 장애가 치유된 전으로 상황에 따른다 했으니까 장애인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사망과 장애 치유는 전일 상황에 따른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가끔 이제 시험 문제에서 가족 중에 부양가족 중에 아무개 가족이 뭐 장애인이었는데 10월 달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 예. 장애가 완전 치유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해요?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치유 전 상태로 판단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가 공제 대상자로 판정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아까 사망도 마찬가지. 사망도 전일 상태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공제 대상자로 본다. 이렇게 알아줘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보면은요. 부양가족의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 대상자 나이가 정해지는 경우 있죠. 왜냐면 자녀는 20세 이하. 직계 비속 20세 이하죠. 예. 그리고 직계 존속은 60세 이상이라는 이런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모가 아버지가 생일이 10월 달인데 생일을 맞이하기 전에는 59세였어요. 만 59세. 근데 우리 규정에 만 60세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10월 이후에는 이제 생일이었기 때문에 만 60세가 됐어요. 자, 나이를 판단할 때는 해당 과세 기간 중에 단 하루라도 그 나이에 해당되면 해당되는 것으로 봅니다. 생일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냥 나이를 계산할 때는 자, 지금이 2024년도다. 그러면 빼기. 네, 빼기. 그래서 만약에 우리 부모가 1966년도에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1966년생이다. 그러면 2024에서 그냥 1966을 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재 58세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예, 생일이 언제고 이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계비속도 마찬가지예요. 직계비속도 우리 자녀가 생일이 1월 달이에요. 네, 생일이 1월 5일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24년 1월 5일부터는 21세가 되고 그 전에는 20세다. 예. 자, 1월 5일부터 21세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1월 4일까지는 20세였죠. 그래서 그냥 20세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일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 내용 읽어볼까요? 부양가족의 공대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 대상 나이가 정해지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자로 본다. 네. 여기서 아까 제가 이제 단 하루라도 해당되면 공제 대상자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근데 배우자와 이혼했을 때는요, 사망하고 다르게 판단합니다. 예, 배우자가 이혼했다 하면은 이혼은 요 종료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망과 장애가 치유된 경우만 그 전 상태로 보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또 기타 사항으로 뭐를 알아야 되느냐?
2명 이상의 공제 대상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2명 이상의 공제 대상 가족에 해당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60세 이상 된 직계 존속에 해당되는 부모가 있으면 그 부모가 자녀가 2명 이상일 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명 이상이 모두가 직장에 다니는 근로소득자이다 이거죠. 그러면 큰 자녀도 있고 둘째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둘이면. 그러면은 큰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60세 이상 되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고, 둘째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직계 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둘 다 해주느냐? 한 사람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중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그 얘기. 자, 거주자의 공제 대상 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 대상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관의 과세표준 확정 신고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 대상 가족으로만 공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있을 때는 미리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나 이번에 신고할 때 부모님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형제 중에 다른 한 사람이 양보해야 돼요. 그래서 1년씩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쭉 그냥 한 사람이 부양가족을 한 사람이 쭉 하고, 둘째는 좀 서운하면 이게 고기 사주고 밥 사주고 하면 되죠. 그래서 공제 대상자 지금 중복 적용되는 경우 한 사람만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득공제에 한도가 있는데요. 연간 2,5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소득공제를 빼고,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 금액 합계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자기 소득금액보다 소득금액 공제가 더 많더라도 그 오바된 것을 돈을 세금처럼 환급해 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납부한 게 아니고 소득을 공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종합한도 적용대상 소득공제는, 종합한도 적용대상 소득공제라는 것은 요 2,500만 원이라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은 주택자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소득공제, 이것이 적용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큰 것 중에 빠진 게 하나 있죠. 우리 인적공제는 여기 2,500만 원이라는 한도에서 별개예요. 그래서 인적공제는 한도 계산할 때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인적공제 말고도 빠지는 게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보험료 납부액에 관한 소득공제도 여기 한도 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득공제를 다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나온다고 그랬죠.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공개한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나오면 바로 세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산출세액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과세표준에 따라서 어떻게 세금을 산출하느냐, 산출세액을 구하는 문제 가끔 나옵니다. 이론 시험에서. 그러니까 구하는 방법을 알아둬야 돼요. 그런데 그럼 선생님 요거 표를 다 외워야 되느냐? 외우지 않아도 돼요. 산출세액을 구하라는 문제는 세율표는 딱 줍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세율이 몇 %인지 알려줘요. 그러면 결국에 무엇을 구하도록 하느냐?
과세 표준을 구할 줄 알면 다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이 뭐예요?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는 것이 과세 표준이에요. 예,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 뺄 줄 알면 거의 다 산출세액은 구하게 된다. 자, 우리 세율표, 우리 그동안 기본 세율이라고 했던 세율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모두 8가지 단계로 되어 있죠. 그래서 8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다. 이렇게 부르죠. 이런 세율표를 우리나라 지금 소득세 세율표는 8단계로 되어 있는 초과 누진 세율이다. 이렇습니다. 자, 왜 초과라는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여기 과세 표준을 보면요. 1,400만 원 이하는 6%를 적용합니다. 예. 그러니까 1원부터 1,400만 원 이하의 과세 표준에는 6% 세금을 적용해요. 그런데 1,400만 원을 초과해서 500만 원 5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구간. 자, 그러면 1,400에 6% 곱하면 84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1,400만 원까지는 요 84만 원으로 계산해요. 6% 적용해가지고 1,400만 원 곱하기 6%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84만 원이 나오는지. 나오죠? 1,400만 원 요거 곱하기 여기 6% 하면은 84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1,400만 원을 초과해서 5천만 원 이하의 구간에는 84만 원 더하기 그 사람의 과세 표준에서 1,400 초과한 금액을 빼주는 거예요. 빼가지고 15%를 곱해서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만 15%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밑에 24%도 5천만 원을 초과해서 8,8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24%로 세금을 계산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율 계산하는 방법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율 표가 시험에서는 이 표는 주어줍니다. 표는 주어져요. 그러면 과세 표준을 딱 구하면 그 과세 표준에 해당되는 만약에 내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대로 계산하면 돼요. 과세 표준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1,536만 원은 기본으로 세금이 되고 그 과세 표준에서 8,800을 뺀 초과한 금액을 35% 곱해가지고 두 개를 더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 근데 이거보다 더 쉽게 세율표를 세금 계산하기 쉽게끔 세율표를 만든 것이 있어요. 시험 볼 때는 아마 그것을 줄 겁니다. 계산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론을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자, 대한민국의 소득세는 8단계로 되어 있는 초과 누진 세율이다. 요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6%,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제일 높은 45%. 그래서 최하 6%에서 최고 45%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라고 하는 게 뭐냐? 초과 누진 세율이기 때문에 자, 어떤 사업자의 과세 표준이 11억이다 그러면 45%네. 11억에 45%? 야, 그러면 한 5억 원을 세금을 내는 거야? 세금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닌가? 과세 표준 11억인데 세금을 5억을 내? 왜 5억이지? 세율이 45%잖아. 크게 잘못 생각하는 거죠?
이 세율 45%는 전체 과세 표준에 대해서 45%를 적용한다는 게 아니고 그 밑에는 일단 3억 8,400만 원으로 계산하고 초과된 금액 10억 원을 초과된 금액만 45%로 계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과세 표준 곱하기 여기 있는 세율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만든 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이런 초과누진 세율이 아니라 그냥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만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 그 세율표도 있습니다. 그거는 시험 볼 때 만약에 그런 게 나오면 거기다 그걸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 산출세액은 이제 알았으니까 이 산출세액을 결정하지는 않아요. 결정세액을 계산하려면 세액공제 제도를 알아야 됩니다. 산출세액에서 또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공제 제도가 있는가?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근로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어느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일용근로자의 징수세액 계산하는 그 표를 꼭 공부해 두셔야 된다 그랬죠. 그때 여러분이 뭘 배웠냐면은 일용근로자의 세율이 여기 있는 6%를 적용합니다. 과세 표준에다 6%를 곱해가지고 산출세액을 구했죠. 그래가지고 세액공제를 적용해 줬어요. 그 바로 밑에 몇 퍼센트 해줬냐면 55% 세액공제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근로자도 세액공제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는 55%를 해줘요. 그리고 130만 원 산출세액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산 30%. 그래서 71만 130만 원에 55%를 곱하면 71만 5천 원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30%만 세액공제 적용합니다. 그래서 일반 근로자도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일용 근로자와 똑같이 55%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130만 원 이하가 아닌 경우 그런 경우는 그보다 조금 세액공제를 적게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액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총 급여의 크기에 따라서 세액공제 한도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임금 근로자에게 세액공제를 더 많이 해주고 고임금 근로자에게는 세액공제를 줄여나가는 그런 구조로 세액공제 제도가 적용되고 있구나. 자, 그래서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다음 표에 보면은 자녀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자, 공제 대상을 먼저 보면은 이거는 자영업자들 즉 사업소득이 있는 자도 해당이 됩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근로자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그 지금 방금 있었던 근로소득 공제는 근로자만 적용되는 거예요.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그런데 자녀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이 되고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가 있는 경우 즉 직계 비속을 말합니다.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그러니까 이건 한 명당 얼마 이렇게 계산해요. 8세부터 그러면 지금 1세부터 7세는 왜 안 해주느냐? 이제 우선 그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1세부터 7세는 현재 자녀 수당을 주고 있어요. 매월 한 자녀당 10만 원씩
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한 자녀가 120만 원에 연간 120만 원의 수당을 받고 있거든요. 7세까지. 그래서 그런지 근로소득 여기 종합소득 세액공제에서는 7세까지는 적용을 안 해놨더라고요. 뭐 그냥 자녀 보육 수당도 주고 세액공제도 해주고 중복해서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법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8세 이상만 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입력해 보시면 알겠지만 자녀를 입력할 때 8세 이상 자녀 그러면 30세도 해당되느냐? 안 되고요. 기본공제 대상이 돼야 되니까 8세부터 20세까지죠. 20세. 21세부터는 이 자녀세액공제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니까. 우리가 기본공제 대상자는 앞에 인적공제의 그 나이를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8세부터 20세 사이에 있는 자녀 한 명당 산출세액에서 15만원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고요. 2명이면 35만원 3명이면 35만원에다가 플러스 한 자녀당 30만원 네, 이런 기준에 따라서 세액공제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 프로그램에 다 반영이 돼 있어요. 도전 프로그램에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반영이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자녀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자녀의 나이 8세부터 20세 자녀가 해당된다. 그리고 한 명일 때 15만원이다. 2명이면 그러면 30만원일 텐데 거기다 5만원 플러스 해줘가지고 35만원이 되고 또 3명부터는 한 명당 30명으로 또 30만원으로 추가된 인원을 30만원을 더해 나갑니다. 이런 표가 있습니다. 이 기준을 이것도 이제 계산을 자동으로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추가세액공제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십시오. 해당 과세기간에 첫째 자녀를 출생했거나 입양했다. 그러면 30만원 추가. 30만원 추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나이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 추가세액공제는 이 출생이나 입양에 따라서 주는 거니까 8세 이걸 적용을 안 한다 이거죠. 둘째 자녀 출생했다 하면은 50만원 자녀 세액공제를 추가해 주고요. 셋째 자녀를 이번 과세기간에 출생했다 그러면은 7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자, 자녀 세액공제에 관한 거, 이런 출생에 관한 추가세액공제가 있구나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액공제에 뭐가 있냐?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있어요. 우리가 사적연금에 가입을 하면 그것을 연금계좌라고 합니다. 자, 공제 대상을 보시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납입액의 12%만큼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적연금, 연금계좌를 판매하는, 홍보하는 그 직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와 같이 연금 불입해가지고 나중에 노후 준비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사업을 하는 동안 또는 근로를 하는 동안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일거양득이다 해서 연금계좌 상품을 많이 홍보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국민연금만 부을 게 아니라 나중에 여유가 되면은요 수입이 있을 때는 이렇게 사적연금, 연금계좌 하나 불입을 해 나가면 국민연금 플러스 또 나중에 연금 이렇게 받아가지고 노후 준비를 튼튼히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금계좌 세액공제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도계산이나 이런 것은 시험에서는 자세하게 묻진 않아요. 프로그램이 알아서 계산해 주기 때문에 연금계좌액을 해당되는 난에다가 입력을 해줄 줄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네 가지의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 조금 쉬었다가요. 요 네 가지는 우리 그 소득세 실무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세액공제 항목이니까 조금 신경을 좀 써서 기억을 해둬야 공부를 해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 보험료 세액공제 여기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